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막상 이혼은 했는데 마음 한켠이 여전히 갑갑하고 막막하고 털어놓을 사람도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같이 학교를 다닌 것은 아니기에 서로의 존재는 몰랐지요. 그런 남편과 제가 만나게 된 건 선배와의 대화라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네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에서 졸업생들 중 괜찮은 회사에 다니는 몇몇 선배들을 초빙해 이런저런 질문도 받고 조언도 해주는 간담회 같은 행사였는데 저는 취업 준비생으로 남편은 선배로서 참석했던 것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모 은행에 입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남편은 자기와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은행에 다닌다며 다리를 놔주겠다 했어요. 그 이후로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개해주겠다던 그 친구와는 자리를 만들지 않더라고요. 나중에서야 남편이 제 번호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남편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목표로 하던 은행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 입사 소식을 듣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만큼이나 기뻐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남편은 제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2차례나 저에게 사귀자며 속된 말로 연애를 걸어왔습니다. 취업이다 뭐다하여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저로서는 매번 그런 남편의 고백을 무시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제가 취업에 성공하고 나니 남편이 이젠 정말 핑곗거리도 없지 않냐면서 자기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 했습니다. 남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저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과 연인 사이로 발전했네요. 오빠 동생이 아닌 여자친구로서 남편을 옆에서 지켜보니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령 남편의 나이라던가 집안 상황이라던가 그런 것들이요. 특히나 남편이 생전 연애를 안 하는 눈치다 보니 시부모님께서는 당신 아들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나 싶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이 처음으로 저를 여자친구라고 소개를 했으니 시부모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을지 상상이 되실까요? 저와 연애를 시작한 걸 아시더니 묻고 따질 것도 없이 제가 너무 마음에 드신다며 어머님께서는 앞으로 진짜 모녀 사이처럼 친하게 지내자 하셨습니다. 저는 실제로 친정어머니와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저희 친정부모님은 환갑이 지난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저희 친정에 돈이 없어서 먹고 살자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두 분 사시는 아파트를 제외하고도 월세 받는 상가도 있으시고 연금도 있으시고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현금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시는 건 사람 앞날이라는 게 어찌 될지 모른다며 행여나 자식에게 짐되기 싫어서랍니다. 반면에 시부모님께서는 노후 대책을 전혀 세우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사시는 집도 자가가 아니라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전세였고 그 보증금을 제외하면 다른 재산은 일절 없다고 들었네요. 당장 먹고 사는 건 시아버지께서 인근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관리로 일하시면서 받는 몇십만 원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나마도 당신 허리도 안 좋고 여기저기 안 좋다며 매일은 못 하시고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나가고 계셨고요. 자식들 키우느라 재산을 못 모으신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남편이 말하길 대학교 등록금만 하더라도 장학금과 자기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아 충당했다고 했거든요. 게다가 아버님은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주변 분들을 잘 믿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업하는데 투자하라 하면 빌려주고 떼이기가 일쑤였다네요. 못 받은 돈만 합쳐도 집 한 채는 거뜬히 살 거라는 남편의 자조적인 농담에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었지요. 뿐만 아니라 남편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보증까지 서셨답니다. 그때만 해도 어머님도 죽기 살기로 보증만큼은 안 된다고 아버님을 말리셨대요. 하지만 남편의 표현을 빌자면 여자가 뭘 아냐고 어머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고 결국 당신 마음대로 하셨답니다. 진짜 문제는 사람이 화장실 가기 전이랑
가고 나서랑 마음이 다르다고 그 친구분은 결국 그대로 돈도 갚지 않고 잠적을 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있게 되었지요. 그나마 지금 살고 계신 집 한 채 지키고 계신 것도 용하다며 웃어버리는 남편을 보고 저 속이 말이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결혼을 했던 건 솔직히 몰랐습니다. 남편이 고의적으로 저를 속였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결혼 전에는 이렇게 시댁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포함한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결혼 후 시부모님을 직접 겪어보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차린 제가 남편을 추궁하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앞서 언급한 사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속아서 결혼했다 싶었고 너무 억울해서 남편에게 따지고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숨긴 사실은 없답니다. 다만 자세히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실제로 남편이 저에게 말하기를 시부모님께서는 자가에 거주하고 계시고 아버님은 현역으로 일하고 계신다였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남편 말대로 거짓말은 안 했던 거지요. 다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뿐. 하지만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땐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댁 상황과는 별개로 남편의 경제 개념에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거든요. 혼자 힘으로 대학교도 나왔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적어도 남편과 저 둘이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리라 믿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님께서는 돈만 생겼다 하면 당신 먹고 노는데 쓰시느라 바쁘셨습니다. 아껴봤자 아무 소용없다면서 당신 돈 당신이 쓰는데 누가 뭐라 하네요. 밥에 반찬이라곤 김치 하나만 달랑 놓고 드실지언정 산악회며 수영이며 안 하시는 취미 활동이 없으셨어요. 어떻게든 생활을 이어나가시는 거 보면 신기할 지경이었지요. 솔직히 어머님의 생활 방식이 어떻건 간에 제가 감나라배나라 할 건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여기에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에 대해 쓴다는 것도 부적절한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된 건 어머님의 무리한 요구 때문입니다. 막말로 어머님이 싼덩을 저더러 치우라 하시네요.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 좋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사는 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버는 사람 따로 있나요? 저는 어려서부터 절약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어요.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제 또래 여자들과 비교하자면 저는 비교적 돈을 잘 버는 편에 속합니다. 남편보다 연봉도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끼고 삽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거 다 입지 않고요. 솔직히 사람 일이라는 게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에 저축은 제 나름대로의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선 그런 저를 바보천치 취급을 하셨습니다. 한번 살다가는 인생인데 왜 그렇게 심심하게 사냐고요. 돈돈돈 하고 살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며 농담을 가장한 악담을 하시기도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어머님하고 싸워봤자 기센 며느리 소리나 듣지 저한테 득들 게 없더라고요. 그럴 땐 속으로 나중에 두고 보자고 이만 갈았네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이 어떻게 저를 생각하시든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애시당초 어머님한테 예쁜 며느리 소리 듣자고 하는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도대체 어머님은 무슨 생각으로 그러셨던 걸까요? 남편에게는 위로 2살 많은 누나가 있어요. 유치원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는 신우의 성격은 대체로 순하고 조용조용합니다. 흔히 신우랑 올케랑 절대로 친해질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저희는 달랐습니다. 친구처럼 친한 건 아니었어도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는 사이였지요. 남편 없이 둘이 만나서 커피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을 만큼이요. 그런 신우는 어머님께 참 순종적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뭔가 필요하다, 갖고 싶다 하시면 신우가 어떻게든 해드리는 것도 같았고 솔직히 말해서 가끔은 안쓰럽다 싶을 정도로 시부모님께 잘해드리더군요. 그런 신우를 보면서 저도 솔직히 내심 안심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시부모님이 훗날 노후의 곤란을 겪게 되셔도 저희 부부가 오롯이 뒤집어 쓰는 일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네요.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몰랐던 눈치더군요. 그건 바로 신우가 자기 월급을 전부 시어머니께 맡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건 몇 달 전 신우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서였지요. 저를 포함해 그 누구도 신우에게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신우가 결혼한다고 했을 땐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반응은 조금 달랐지요. 좋아하신다기보단 굉장히 당황하신 눈치였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우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던 건 혼전 임신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애인과는 이미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신우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임신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는 것 같았고요. 신우 말이 남자 쪽에서 신부 배불러 오기 전에 식을 올려야 하지 않겠냐며 서두르자 했답니다. 신우도 마음이 초조했겠지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자기 통장 좀 보여달라고 했던 거고요. 이후로 자세한 내막까지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신우에게 전해 듣기로는 어머님이 신우 돈을 다 날리셨더랍니다. 딸 재산 불려준다고 주식을 하시거나 어디다 투자를 하신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당신 놀고 먹는데 다 쓰셨더래요. 그러면서 어머님께서 신우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엄마를 두고 이렇게 빨리 결혼한다 들 줄 몰랐다. 먹고 사는 게 힘드니 별 수 있냐. 일단 있는 돈부터 써야 하지 않겠냐. 신우 입장에서는 하늘이 노랗고 복장이 터질 만한 소리였지요. 그 이야기를 전하며 울먹이는 신우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간 도대체 무슨 수로 저렇게 먹고 노시나 했더니 그게 당신 딸 갉아먹고 계신 걸 줄이야.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버님도 노발대발하시면서 저희 앞이라는 사실도 잊으셨는지 어머님더러 여편네가 노망이 났다고 가져다 쓸 돈이 없어서 딸 돈을 훔쳐다 썼냐며 온갖 욕을 퍼부으시더군요. 신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닭똥 같은 눈물만 흘리고 이를 어쩌면 좋냐면서요. 남편이 매형될 사람한테 솔직히 말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니 신우가 펄쩍 뛰었습니다. 남자 쪽에서 가뜩이나 가진 거 없는 친정이라고 자길 탐탁치 않아 하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요. 며느리지만 제3자이기도 했던 제 입장에선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아버님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셨는지 다 들었지만 제가 이 집에 시집오고 나서는 솔직히 아버님은 크게 저희에게 피해준 건 없으세요. 저희도 아버님께 크게 도움드린 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따금씩 저희가 용돈 얼마라도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잘 쓰겠다 하셨거든요. 먼저 얼마를 달라, 저걸 해달라 그런 요구는 안 하셨고요. 문제는 어머님이셨어요. 솔직히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으셨을까 생각하면 한숨만 나오고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똥이 저희한테 튈 거라곤 상상치도 못했네요.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시부모님의 호출로 온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더러 신우 결혼 비용을 대라셨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경우도 없으시고 억지 쓰기를 좋아하시는 분인지 그때 알았네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되는 게 없다더니 정말 제정신으로 말씀하시는 건가 싶더라고요. 어머님께 어머님이 다 탕진하신 신우 재산을 왜 저희더러 메꾸라는 거냐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저도 제 목소리를 내야지 안 내면 큰일 나겠더군요. 남편도 어이없다는 듯 어머님께 그렇게는 못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더라고요. 저희 결혼할 때 집 하는데 보태주신다고 그러셔서 그것만 믿고 집구했다가 잔금 못 치를 뻔한 거 저희 친정에서 도와주신 거 모르시냐고. 그거 지금 갚느라 저희도 여유 하나도 없다고 말 그대로 제가 다다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슬슬 아이 갖고 자리 잡아야 하지 않겠냐고 저희는 못 도와드린다고 딱 잘라서 말했지요. 그러자 신우는 또 말없이 옆에서 흐느껴 울기만 하고 어머님은 저더러 독하다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라면서 너 잘났다고 아이고 소리만 연발하시더군요. 이때만 해도 저는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일 거라 믿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같이 화를 내는 걸 보고는
그래도 이 사람은 제정신이구나.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저더러 술 한잔 하자면서 편의점에서 소주하고 맥주를 사오더군요. 본인도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겠나 싶어 그러자 했지요. 그런데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남편이 슬슬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더러 자기 누나가 몇 살인지 아냐면서 이미 노산이랍니다. 그렇지만 너는 젊잖아라면서 우리는 앞으로 기회가 있다며 혀꼬부라진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 소린가, 무슨 기회가 있다는 건가? 마음 한켠에서 스멀스멀 안 좋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괜히 더 앉아있다가 서로 감정이나 상하겠다 싶어서 그만 마시고 들어가서 자라니까 자기 안 취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번만 좀 도와달래대요. 뭘 도와주냐고 먹고 죽을래도 나도 돈이 없어 죽겠다고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러면 장인어른한테 손 좀 벌리면 안 되냐입니다. 저더러 너네 집 돈 많지 않냐면서 제발 가서 좀 빌려보랍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 정신 차리라고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니까 자기도 답답해서 그런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한다는 말이 유치원 보조교사에서 벌면 얼마나 버는지 저더러 아냐면서 하지만 너는 달라. 넌 능력 있는 여자야. 라며 아부 아닌 아부를 시전하더군요. 저는 됐다고 그딴 소리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작전을 바꾼 건지 악을 쓰면서 넌 우리 누나가 불쌍하지도 않냐? 우리 누나가 너한테 뭐 신우짓을 하길 했냐? 뭘 했냐? 그러면서 싸우자고 들더라고요. 제가 언제 신우가 저한테 못되게 해서 돈 못 해준댔나요? 사고 친 사람이 수습을 해야지 그걸 왜 나한테 난리냐고 저도 지지 않고 붙었습니다. 여차하면 경찰 부른다. 저 자식이 나한테 손찌검이라도 하면 나도 가만 안 있는다. 아주 각오를 하고 맞불을 놨네요. 그리고는 한 이틀이나 지났을까 남편이랑 말 한마디 안 하고 냉전 상태로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어머님이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얘기는 잘 해봤냐는 물음에 벌써 남편이 어머님과 내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더군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돈 없다고 딱 잡아댔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한숨을 내쉬더니 그러면 예단이라도 해주게 1,000만 원만 달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아들 장가갈 때는 이런 한 푼 안 해주시더니 어떻게 1,000만 원을 저한테 찾으시냐 그랬어요. 그러자 너는 신우가 혼전임신까지 해서 아주 그 집에 기어 들어가면 좋겠냐입니다. 저는 신우한테는 유감이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정말 저한테 정 떨어진다면서 당신 아들하고 이혼하랍니다. 저같이 독한 엑스랑 사는 거 못 보시겠다면서요. 그 말 듣는데 어머님도 믿는 구석이 있으시니 나한테 저렇게 말을 막 하시는구나 싶더군요. 당신이 아무리 막말을 해도 아들이 당신 편이다 이거였지요. 결국 신우이를 계기로 저와 남편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이혼하면 어차피 그동안 모은 돈 위자료로 다 토해내야 된답니다. 멍청한 소리하고 있다고 당신이랑 나랑 2년밖에 안 살았고 당신 결혼할 때 해온 것도 하나 없고 월급 관리도 따로 하고 있었는데 무슨 위자료냐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듣고 온 그대로 읊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위자료는 개뿔 남편이 결혼할 때 자기가 모은 돈이랍시고 3,000만 원 들고 와서 집 살 때 보탰거든요. 그거 친정 아버지가 2,500이라도 받고 떨어지라며 던져주셨네요. 집은 원래 시댁에서 7,000 보태주신다더니 이것도 생각해보면 어이없어요. 재산이 7,000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약속을 하셨던 건지. 아무튼 시댁에서 빵꾸 내신 덕에 친정에서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명의도 제 명의로 사게 돼가지고 뭐 나누고 말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2,500으로 뭐 했을까요? 신우 시집 가는데 보태줬을라나 모르겠네요. 솔직히 전 남편이 저와 이혼할 때 어머님이 어느 정도 부추기신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자료 타령은 어머님 입에서 먼저 시작되었거든요. 참 바보 같지요. 돈 앞에선 자식들 인생이고 뭐고 안중에도 없으신 모양이에요. 남편이나 신우가 불쌍할 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30대 중반의 가정주부입니다. 시어머니가 결혼도 하기 전에 시집간 신우한테 제 재산 내주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시길래 재산 대신 남편을 내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우연히 만났습니다. 아는 언니가 나가기로 한 소개팅이 있었는데 언니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다며 저에게 대타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밥이나 한 끼 얻어먹고 와야겠다라는 심정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남편이랑 말이 너무 잘 통해서 사귀게 되었고요. 당시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둘이 합쳐 한 달에 500 정도를 벌었기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같이 먹고 살기에 무리는 없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친정 부모님이 결혼을 하게 되면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신다고도 했었고 모아둔 돈도 조금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던 남편의 경제적 상황을 짚어보니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아둔 돈은 2천만 원이 전부였고 시댁에서는 아직 대학교 졸업도 안 한 신우와 당신들 노후가 불안해서 맏아들인 남편이 장가를 간다는데도 한 푼도 보태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귄 지 1년도 되지 않아 결혼을 약속한 마당에 시댁에서 그렇게 나오니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친한 언니에게 어찌하면 좋겠냐고 털어놓으니 오히려 시댁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으면 나중에 혹시나 시댁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와도 떳떳할 수 있다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렸어요. 물론 친정부모님도 이 상황을 아시고는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냐며 며칠 동안이나 친정부모님을 설득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남편과 저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 또한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집을 알아보는데 매물도 많이 없고 집값도 많이 올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며칠 동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봐도 빠듯한 예산으로 매매는커녕 전세도 쉽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희는 제대로 된 집을 사기 전까지는 가전제품이 풀옵션으로 갖춰진 오피스텔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13평 남짓한 원룸이 전부였지만 신혼이니까 견딜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네요. 결혼식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시간 되면 시댁에 잠깐 들렸다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일하는 직장과 시댁은 지하철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저는 알겠다 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신네 집에 가는데 당신도 있는 거 맞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오늘 야근이라며 시어머니께서 왜 저를 부르시는지 짐작가는 바가 없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없을 거라고 하고 이유도 모른다 하니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모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가 7시 반쯤이었는데 시부모님과 신우가 식사를 막 마쳤는지 시어머니께서 식탁을 치우고 계셨습니다. 저에겐 밥 먹었냐 한마디 묻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주신다고 해도 자리가 불편해 먹을 생각도 없었습니다만 묻지도 않으시니 마음이 상하긴 했어요. 치우는 걸 도와드려야 하나 잠시 생각했지만 신우도 거실에 누워서 TV 보고 있고 아직 결혼도 안 한 데다가 제가 먹은 식사도 아닌데 제가 부엌에 들어가서 살림에 손을 대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약간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신우 옆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곧 시어머니가 저를 식탁으로 부르시더니 결혼하면 오피스텔에서 산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럼 혼수는 어떻게 할 거냐고도 물으셨고요. 이때 저는 뭐라도 사주시려고 물어보시는 건가 싶어서 아주 잠깐이지만 기대를 품고 감사함까지 느낄 뻔했습니다. 저희가 이사 가려는 오피스텔은 풀옵션이라서 대부분 필요한 게 구비되어 있어 따로 살 건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더러 맏며느리 자리로 시집을 오면서 혼수도 없이 맨몸으로 올 생각인 거냐고 물으셨어요. 순간 제가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집은 맏며느리가 들어오면 시댁 살림도 바꿔주고 시모밍크에 신우 명품백 사주는 게 기본이라던데? 넌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혼수도 없이 시집 오겠다는 걸 보니 한두 개 받는 걸로는 끝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노골적으로 저한테 못 뜯어가시겠다는 투지까지 보여주시더라고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남편도 저희 집에 맞사위로 장가오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해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사위는 백년 손님이란 소리 모르냐고 물으시면서 저더러 말 한마디를 안 잰다고 되바라졌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일단 아드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라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우는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엿듣기라도 한 건지 연신대박이라며 저를 어이없다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그냥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럴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헤어져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도착하니 방 안에 쌓여있는 청첩장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벌써 나이가 30을 넘었는데 주변에 파혼했다 소리를 어떻게 하나 싶고 부모님 체면에 제가 먹칠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에게선 미안하다며 자기가 시어머니하고 제대로 단판을 짓겠다고 못 들은 걸로 해달라고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어요. 결국 저는 남편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잘 구워 삶은 건지 시모의 그러한 요구는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도 더는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제가 남편에게 모아뒀다던 2천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집을 구하고 목돈 들어가는 건 일단 제 돈으로 해결을 했고 그 2천으로는 차를 사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하루 이틀 차일피일 미루면서 2천만 원을 안 주더라고요. 결국 2주 정도 기다리다 계속 주지를 않으니 혹시나 하는 생각에 떠보듯이 혹시 그 돈 어디다 쓴 건 아니겠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남편이 전곡을 찔렸는지 축벽거리면서 그게 다 쓴 건 아니고 반만 썼다고 순순히 실토를 하더라고요. 결혼 앞두고 제정신이 박힌 게 아니라면 그 돈 가지고 뻘짓은 하지 않았을 테니 혹시 뭐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걸로 돈 조금 불려보려고 했던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건 또 아니랍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한 거냐고 그 많은 돈이 다 어디 갔느냐 물으니 시어머니가 키워준 값도 안 내놓고 장가를 가냐고 아들 키워놔봤자 소용없다며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짜내고 아주 난리도 아니셨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홧김에 1,000만 원이면 되겠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시어머니는 자기가 언제 울었냐는 듯이 그거면 되겠다고 지금 보내라고 하셨다 하네요. 남편 말로는 어이도 없고 진짜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냥 이걸로 더 이상은 안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줬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아쉽겠지만 이게 더 멀리 보면 사게 먹힐 거라면서 제게 설명하면서요. 터무니없고 황당한 이야기에 기가 다 차더군요. 남편은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다시는 저하고 상의 없이 시댁에 금전적인 지원은 하지 않겠다며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이미 혼인신고까지 다 한마당에 1,000만 원 때문에 갈라서자 할 수도 없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속상하고 열받아서 몇 날 며칠 밤잠을 설쳤네요. 게다가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남편이 일하던 회사 직원이 공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를 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회사는 난리가 났고 남편은 졸지에 직장을 잃었어요. 문제는 그 일로 남편이 큰 충격을 받아서인지 새로운 직장을 알아볼 생각은 안 하고 집에서 술만 먹으며 한 달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다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그런 남편을 더는 봐줄 수가 없어서 이럴 거면 차라리 같이 장사라도 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고객들한테 전화기 너머로 불평불만을 듣는 상담사라는 일에 이골이 난 상태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대학가에서 포장마차를 열게 되었습니다. 포장마차 자리도 다 임자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정말 뚫고 들어가기 어렵더군요. 그나마 타이밍 좋게 원래 장사하시던 분께서 허리 디스크 수술로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겠다고 내놓은 자리를 권리금 700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 일이라는 게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는 오후 5시부터 장사를 시작했지만 장사 준비는 아침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배달비라도 아끼려고 아침부터 직접 이 시장에서 저 시장으로 뛰어다니며 발품을 팔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정작 저를 힘들게 한 건 이런 고된 일정이 아니라 남편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였어요. 솔직히 처음 한 4~5달은 손해만 보다시피 했어요. 둘 다 장사를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실수를 하기도 했고 손님들에게 욕도 먹고 사기도 당하고 정말 별일이 다 있었거든요. 문제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이런 경험도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생각하고 더 죽기 살기로 장사에 매달린 반면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의지를 잃어가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거냐면서요. 어르고 달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장사만으로도 지치고 힘든데 제가 남편 멘탈까지 제가 관리를 하려다 보니 이러다간 제가 먼저 쓰러지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돈 100만 원만 벌어와도 좋으니 어디 출근할 만한 곳을 찾으라 했어요. 장사는 제가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요. 얼마 후 남편은 예전에 같이 일하던 동료의 소개로 다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월급도 직책도 예전만 못했지만 본인이 만족해하니 저도 그걸로 됐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더 이상 신경 쓰이게 하질 않으니 덩달아 포장마차 매상도 오르더군요. 그렇게 포장마차를 시작하고 2년쯤 되었을 무렵 저는 월 평균 700~800 이상을 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월 200을 간신히 넘기고 있었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이때도 저는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종종 남편이 자기는 엄연히 사무직이고 저는 장사꾼이라면서 마치 직업에도 귀천이 있다는 식으로 말했을 때도 저는 그저 남편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나 싶었고 진심으로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월소득이 안정적으로 자리가 잡혔다 느껴지면서 저는 정식으로 가게를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포장마차라고 하면 무조건 색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들이 불편하기도 했고 언젠가부터 제 이름을 내건 프랜차이즈 매장을 여는 목표를 갖게 되었거든요. 남편에게도 슬슬 포장마차를 접고 가게를 내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게를 열고 나면 아이도 갖자고 약속했고요. 남편이나 저나 애를 좋아해서 원래는 결혼하자마자 애를 갖고 싶었는데 그땐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제 한번 밥이나 같이 먹게 남편이랑 시댁에 오라고요. 사실 남편 실직했을 때 제가 시어머니께 한번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한마디라도 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선 저에게 네 남편이니 네가 간수를 똑바로 해야지. 왜 나한테 와서 떠넘기냐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제가 정말 너무 실망해서 그 이후로는 정말 명절이나 생신 때 아니면 연락 안 하고 지냈습니다. 전화를 받은 주말에 점심 식사를 하러 시댁에 갔습니다. 당시 결혼한 지 햇수로 3년 차였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을 다 먹어봤네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잘해주시나?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그러시는 건가? 얼마나 빌려달라 하시려고 이러시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한 500까지는 빌려드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눈치를 보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윽고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와 신우 그리고 남편과 저 4사람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더러 요새 장사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라고 말문을 여셨습니다.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괜찮다고 하자. 그거 참 다행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그럼 가게 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장사를 좀 더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 마냥 사랑을 가득 담은 눈으로 신우를 바라보시면서 신우가 아이를 가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신우가 남자친구가 있는 줄도 몰랐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바로 뒤따르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더 놀랐습니다. 결혼할 상대가 신우보다 5살이나 어린 이제 막 군대를 다녀온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더러 가게 $10을 일단 달라고 하셨습니다.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 달라고요. 살면서 신우가 천천히 갚아 나갈 거라면서요. 어찌나 황당한지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 돈을 제가 어떻게 벌었는데 어떻게 신우한테 주냐고 못 준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절 달래듯이 너는 강단도 있고 똑소리도 나니까 그 돈을 얼마든지 또 벌 수 있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당신 딸은 손목도 가늘고 발목도 가늘고 그냥 천상 여자라서 장사 같은 건 생각도 못 한다고. 그냥 집에서 주는 밥이나 먹고 졸리면 자고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애라서 어디 내놓기도 무섭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더러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신우가 저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더 좋아요. 저는 시어머니께 저희도 이제 아이도 갖고 집도 넓히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신우 일은 어머님과 아버님이 해결하셔야 할 것 같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뜬금없이 아이는 천천히 가져도 되지 않냐며 일단은 급한 사람부터 도와주자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뻔뻔한 요구도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이 우리의 인생 계획을 마치 손바닥 뒤집듯 쉽게 여긴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저더러 돈 몇 푼 번다고 너무 생색내지 말랍니다. 한술 더 떠서는 자기 실직했을 때부터 제가 자기를 무시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남편은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남편을 시장을 다니게 하고 장사를 하게 만들고 그러냐고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옛말이 딱 맞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와 신우한테 절대로 돈 못 해준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집올 때도 맨몸으로 왔지 않냐면서 이제라도 맏며느리 노릇 좀 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싫으냐고 그럼 당신 아들하고도 살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아마 제가 억울해서 흘린 눈물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몇 초간 남편을 바라보다가 내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돈은 죽어도 못 드리겠고 대신 아드님 돌려드리겠다고 했어요. 참고로 지금 사는 집도 시집 올 때 저희 친정에서 도와줬고 남편은 꼴랑 1,000만 원 들고 왔는데 그나마도 그 돈을 차 사는 데 썼고 그 차는 댁에 아드님이 술 먹고 운전하다 박살을 냈으니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남편 말고는 얹어 드릴 게 없다고요. 그제서야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게 아닌데 싶었는지 저더러 죄송합니다 하고 숙이고 들어오면 될 것을 어찌 일을 크게 만드냐고 헛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신우한테도 그 손목이면 한 번에 쟁반 4개씩도 나를 수 있다고 나이 먹었으면 나이값 좀 하고 살라 했습니다. 남편한테는 오늘부터 집에 들어올 필요 없으니까 여기 있으라고 당신 짐은 퀵으로 다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집에 가려고 가방을 들고 일어나는 순간 시어머니가 돈 좀 버니까 세상이 다 네 발밑 같냐며 제 머리채를 잡으시더군요. 저희 친정부모님도 저 자라는 동안 제 몸에 손 뗀 적이 없으신데 말이지요. 순간 정신이 획 돌아버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눈에 들어왔고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휘둘러 남편을 때렸습니다. 하필이면 그 핸드백이 쇠장식이 엄청 많았는데 그걸로 남편 머리통을 날렸더라고요. 남편이 소리를 꽥 지르면서 쓰러졌어요. 피도 안 나고 욕도 하는 걸 보니 치명타는 아니었나 보더군요. 저는 그 틈을 타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집을 벗어났습니다. 당연히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해대더군요. 저는 결국 친정아버지께 연락을 드렸고 친정아버지께서 한달음에 저희 집으로 쫓아오셨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께서 혼자셔서 웬만하면 친정아버지가 양쪽 집안일에 나서지 않으셨거든요. 친정아버지가 도착하시고 한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현관 비밀번호를 따고 들어왔습니다. 현관 문이 열리면서부터 욕을 내뱉던 두 사람은 저희 친정아버지를 발견하곤 갑자기 합주기가 되더군요. 친정아버지가 평소에도 우리 딸을 이렇게 대한 거냐며 남편 멱살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깨갱하며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하더군요. 친정아버지는 남편에게 곱게 이혼하고 우리 딸 인생에서 꺼지라고 그러시더군요. 저는 친정아버지의 그런 무서운 모습을 그때 처음 봤는데 정말 든든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2주 동안 남편에게 미안하다며 다시 생각해볼 수 없냐는 연락이 왔지만 결국 이혼했습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도 자격지심이 심한 그 남자를 제가 더 이상 품어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포장마차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목표했던 대로 제 이름 석자를 걸고 가게를 열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남편에게 고마운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편의 실제가 아니었으면 제 인생의 시작도 하지 않았을 사업을 시작하게 해준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이렇게 제 이름 달린 가게 하나를 차리기까지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게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혼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점 아쉬운 게 없네요. 그간 제가 스스로 참아가며 희생을 해준 만큼 남편도 저를 위해 해준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한 달에 이제 100몇만 원 받는 수입으로 새 식구, 아니 이제 신혼의 애에다가 신우랑 결혼할 남자까지 하면 5식구일 텐데 그 돈으로 평생 행복하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정대로라면 올 겨울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올겨울에 결혼식을 올리고 내년에 같이 미국으로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차마 존경할 수 없는 어머님의 인품에 실망한 나머지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5남매에 맞으세요. 맏아들이랑 결혼했다는 이유로 저희 어머니께서는 평생을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친가가 제사도 많고 가족 간 행사도 많다 보니 맏며느리인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희생을 많이 하셨지요. 게다가 친할머니 성격도 보통이 아니신데 친할머니께서 말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5, 6년 동안 크게 앓으셨어요. 그 병수발을 저희 어머니가 다 하셨거든요. 물론 작은아버지나 고모들께서 가끔 얼마씩 챙겨주시긴 했지만 아프신 부모님을 돌봐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돈만 있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저희 어머니께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며 어머니 앞으로만 따로 재산을 조금 남겨주셨습니다. 1억이 조금 안 되었던 걸로 알아요. 작은아버지와 고모들이 했으면 뭘 얼마나 했냐고 그 돈 토해내라고 난리가 났었지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개만도 못한 뭐라고 욕을 하시면서 그때 솔직히 집안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는 그 돈으로 작은 한정식집을 차리셨어요. 예전부터 요리하시는 걸 좋아하시기도 했고 언젠가는 본인이 잘하는 걸 해보고 싶으시다 하셨거든요. 다행히 금방 입소문이 나서 지금은 장사까지 제법 됩니다. 아버지까지도 당신 때문에 이런 솜씨 발휘도 못 해보고 살게 했다며 미안해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아무튼 딸로서 어머니가 일평생 생고생하시는 걸 옆에서 다 지켜봐서 그런지 아무리 호감이 생기더라도 장남이라고 하면 마음이 차게 식더라고요. 주변 친한 친구들도 제가 그 정도라는 걸 알아서 애시당초 장남은 소개를 안 시켜줬습니다. 그러다 소개받게 된 사람이 지금의 남자친구였어요. 공대를 나와 IT 회사에 다니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친구 말로는 성격도 좋고 돈도 잘 번다면서 덧붙이기를 둘째라고 하더라고요. 위로 결혼한 형이 있고 아래로는 8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다고요. 저를 위해서 자기가 꼼꼼히 조사했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를 소개받았어요. 동갑내기라 말도 잘 통하고 제가 영화랑 전시회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남자친구도 취향이 비슷하더라고요. 금방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는가 싶더니 사귄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된 이유는
당시 제가 외국계 금융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미국 지사로 나갈 지원자를 찾고 있었거든요. 저는 오래전부터 해외에서 일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은 남자친구는 자기도 해외에 나가서 석사학위를 따오고 싶다며 자기와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양가 부모님들 사이에서 어차피 둘이 진지하게 사귀고 있으니 아예 결혼을 시켜서 함께 보내면 어떻겠냐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지요. 당시에는 둘이 서로 죽고 못 살 만큼 좋아하기도 했고 어른들께서도 서로 솔직히 결혼시킬 때 보시고자 했던 뭐랄까요. 객관적인 조건들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양가의 축복 속에 저희는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라고 해도 크게 어려울 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신혼집이나 혼수 같은 걸 신경 써야 할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남자친구나 저나 미국에 도착하면 어떻게 지낼지 계획을 세우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결혼 날짜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지게 될 줄이야. 사건의 발단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유동적인 제 일정과는 달린 남자친구의 경우 가능하면 봄학기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만약 안 될 경우 가을학기도 염두에 두어야 했기 때문에 기간을 조금 넉넉히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머님께 연락이 왔어요. 저와 긴히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긴장이나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평소라면 남자친구한테 직접 말씀하실 텐데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신 점이 의아하긴 했지요. 아무튼 퇴근 후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어머님께서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남자친구 여동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시 남자친구 여동생은 21살이었는데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조심스레 어쩌다 고등학교 졸업을 못한 거냐고 물어보니 출석수 미달로 유급을 2차례 당하면서 퇴학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신우가 검정고시를 보겠다며 호언장담을 해서 가족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남자친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 쪽팔려 했어요. 출석수 미달로 유급이 된다는 건 들어나 봤지 학교 다닐 때건 어디서건 들어본 적도 없었기에 신기하더군요. 게다가 그로 인해 퇴학까지 될 수 있다니. 남자친구 말로는 여동생이 공부에 흥미가 없기도 했고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랬답니다만 그러면 친구들도 다 유급해야지 왜 남자친구 여동생만 유급을 한 건지. 그렇다고 남자친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잘못을 가릴 것도 아니고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굳이 자꾸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지요. 남자친구 여동생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남자친구 여동생과 가까운 편은 아닙니다. 다 합쳐서 2~3번이나 봤을까요? 처음에 본 건 남자친구 동네에 갔다가 우연히 마주쳤는데 껄렁껄렁한 여동생의 모습이 남자친구랑 매치가 안 돼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남자친구는 항상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다니거든요. 반면에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화장이 정말 심하더라고요. 노출은 또 얼마나 심하던지. 그 이후로 양가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할 때 한 번 더 보게 되었고 뭐 그랬습니다. 그때는 예비 시부모님께 말하는 버릇이 너무 개차반이라서 놀랐어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오빠들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막내딸이다 보니까 당신이 오냐오냐 키워서 그렇답니다.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렇다며 얼른 정신 차리고 철들어서 저처럼 앞가림 잘하고 살면 좋겠다고 제 칭찬으로 훈훈하게 이야기가 마무리되긴 했지만요. 아무튼 어머님께서 갑자기 여동생의 이야기를 꺼내시니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속상하다고 운을 띄우시길래 요즘에 공부는 좀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저러다 검정고시나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제 앞에서 푸념을 늘어놓으셨어요. 솔직히 제가 딱히 해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 여동생이랑 가까워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 마음을 대변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머님 앞에서 왜 걔는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거냐며 흉을 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적당히 어머님 말씀에 호응도 해드리고 맞장구도 쳐드리며 생각했지요. 무슨 말씀이 하고 싶은 걸까? 그때 어머님께서 그래서 말인데 저희가 미국에 갈 때 여동생을 같이 데려가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물 마시는 중이었는데 하마터면 뿜을 뻔했습니다. 제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어머님께서는 걔가 1살이라도 어릴 때 미국에서 영어라도 배워오면 도움이 좀 되지 않겠냐면서 어떻게 좀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다 큰애니까 방 하나만 따로 주면 지가 밥도 알아서 챙겨 먹을 수 있고 그렇다면서 저만 믿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의 말씀에 당황스러웠지만 애매하게 대답해드려봤자 서로 입장만 난처하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저더러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되고 당신 아들하고 상의해보고 이야기해줘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덧붙이시기를 지 동생인데 싫다고 할 리가 있냐면서 당신 아들이 원래 지 동생이라면 껌뻑 죽는다면서 저만 결정을 내리면 될 거랍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솔직히 협박처럼 들리더라고요. 말 그대로 네가 내 딸 안 데려가고 배겨. 이렇게 들리던걸요. 어머님께 제가 상의해볼 것도 없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못 데려간다고요. 그러자 어머님 표정이 싹 변하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한 거냐고 되물으시기에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따님은 못 데려간다고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렸지요. 그러자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어머님 목소리가 얼마나 냉랭한지 없던 고드름도 생길 것 같았어요.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려야만 했네요. 제가 미국에 가는 건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직업과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제 남자친구, 그러니까 어머님 아들도 자기의 대학원 공부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저희의 결혼은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서로의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해 내린 결정이고요. 저희는 따님의 보호자가 되고자 미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칼같이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말 잘해서 좋겠다고 비아냥거리시더니 어쩌면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할 수 있냐면서 저더러 너무 냉정하다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데리고 살라는 것도 아니고 딱 2년만 데리고 있으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면서 따지시길래 그러면 어머님이 데리고 미국에 가시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아무래도 당신이 사람을 단단히 잘못 본 것 같다면서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 뜻이 정 그러하시다면 어쩌겠냐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남자친구에게는 정확히 이러한 이유로 어머님께서 먼저 저를 내치셨다고 알리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저더러 제정신이냐며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당신 아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겠냐면서 지금 부모 자식 사이 이간질하려는 거냐고 따지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노려보듯이 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머님께 너무 실망을 했거든요. 이전까지는 그래도 좋은 어른이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경우 없으신 분이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참담한 심정이라 몰아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몇 분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어머님께서 당신이 경솔하셨다면서 말을 심하게 한 것 같다고 한 발 물러서시더군요. 딸 때문에 하도 답답하다 보니까 경우 없는 소리를 하신 것 같다면서요. 이때 잠깐이지만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머님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한 발 물러서시기도 어쩌면 굉장히 어려우신 일이셨을 텐데 싶기도 했고 동시에 이런 일이 2번 없으리란 보장이 없는데 어찌해야 좋을지 갈등이 되었어요. 저는 고민 끝에 이번 일은 없던 일로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어른도 실수할 때가 있는 법이라고 여기기로 했지요. 특히 자식 문제가 얽혀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언젠가 남자친구로부터 막내딸에 대한 어머님 아버님의 사랑이 극진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기에 이해하려고 들면 아주 이해 못할 일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쯤에서 멈춰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어머님은 또 한 번 선을 넘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저도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었기에 결혼까지 무르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로 1~2달쯤 지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자친구랑 만나서 비행기 티켓도 같이 발권하고 이것저것 필요한 서류들도 정리하려고 만났는데 남자친구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여동생이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자취? 어디서? 갑자기 왜?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연달아 질문 공세를 퍼부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한숨을 내쉬더니 정말 미치겠다면서 사실 여동생에게 애인이 있었답니다. 남자친구 여동생 나이면 사실 한참 연애할 때긴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려는 찰나 남자친구가 덧붙이기를 여동생보다 20살이 많은 남자랍니다. 둘의 관계를 알아차린 건 어머님이셨어요. 집 앞에서 애인이라는 그 사람이 남자친구 여동생을 끌어안는 걸 어머님이 보시고는 당신 딸이 무슨 일이라도 당하는 줄 아셨답니다. 그래서 들고 계시던 장바구니로 내리치셨는데 남자친구 여동생이 지금 무슨 짓이냐며 자기 애인이라고 소리를 질렀고요. 그렇게 둘의 관계를 어머님 아버님이 알게 되시고 집안이 난리가 났지요. 울고불고 못 헤어진다는 딸에게 어머님은 검정고시부터 통과를 해라. 그러면 둘의 사이를 인정해주겠다고 조건을 거셨고 그러자 여동생도 자취부터 시켜달라. 그러면 1년 안에 검정고시 보고 내친 김에 수능까지 보고 대학도 간다고 그랬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또 결국 져주시고 그렇게 된 거였어요. 듣고 있으니까 솔직히 말도 안 되는데 제가 나설 자리는 아니니까요.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결정을 내리셨다는데 제가 옳다 그르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어디서 자취하냐니까 서울 모여대 근처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대학가가 그나마 안전하지 않겠냐면서 거기로 정해주셨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어봤다 싶어서 생각해보니까 저희 어머니 한정식집 바로 옆이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신기한 우연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어머님한테 그런 계획이 있으신 줄은 차마 모르고 말이에요. 며칠 뒤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더러 사돈처녀,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동생하고 친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친하다기보다는 엄마는 고모랑 친하냐고 제가 농담식으로 넘기면서 그런데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보냐고 여쭤봤지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아니 내가 혹시 잘못 이해한 건가 싶어서 라며 약간 주저하시면서 말씀을 꺼내시는데 저 진짜 열받아 죽는 줄 알았네요. 거의 2주째 남자친구 여동생이 저희 어머니 한정식 집에 와서 점심 저녁을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며칠 전 점심 때였대요. 남자친구 여동생이 저 아시죠? 그러면서 식당에 들어오더래요. 누군가 하고 보니까 상견례 때 봤던 아가씨길래 어쩐 일이냐 하니까 배고프다고 밥을 달라 하더랍니다. 그런데 밥을 다 먹고는 계산을 안 하고 나가더래요. 첫날은 사돈처녀라서 차마 계산하라 소리를 못 하셨답니다. 문제는 3일 가까이를 연달아 와서는 점심 저녁을 그냥 먹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나가더래요. 참다 못한 어머니께서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니까 제가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래서 저랑 이야기가 된 건가 싶어서 일단 알겠다 하고 저한테 물어본다 생각한 게 그만 깜빡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제 반응을 보니까 당신이 잘못 알아들었나 싶기도 하고 혹시 당신이 뭐 실수한 건가 걱정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황당해서 남자친구에게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자기도 금시초문이랍니다. 자기가 알아본다 하길래 됐다고 내가 알아본다 하고 남자친구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불현듯 남자친구 여동생의 자취 장소를 어머님이 골라주셨다는 말이 기억나더군요. 설마 싶었지만 그래도 설마가 사람 잡는다잖아요. 어머님께 혹시 따님이 저희 어머니 한정식집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무전취식이라니 말이 너무 심하답니다. 어린애가 타지에 나가 있는데 아는 어른이 좀 챙겨줬다 생각하시면 되지. 그걸 무전취식이라고 표현하시더냐고 오히려 저에게 되물으시더군요. 어머님의 뻔뻔한 반응에 황당했어요. 어머님께서는 너네 엄마 밥집하지 않냐면서 맨날 밥하고 국하고 반찬하는 데니까 당신이 가서 한두 끼 챙겨 먹으라 했다며 저희 어머니가 그거 돈 받아오라 했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황당해서 저희 어머니가 어머님 딸 밥 차려주려고 음식 하시는 거냐고 따졌어요. 그리고는 차라리 처음부터 옆에서 좀 챙겨달라고 부탁을 하시지 그랬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그래서 지금 며느리 될 애가 시애미 될 사람 가르치려는 거냐고 물으시더군요. 아니면 너 지금 밥값 달라는 소리가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고 빈정대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이성의 끈이라는 게 있다면 그게 딱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께 제가 이럴 때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빈정대실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어머님께선 넌 항상 말 잘해서 좋겠다. 너무 좋겠어라며 비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더러 지금 당신한테 실수하는 거라고 당신이 내 시험이 될 사람인 건 알고 있냐며 협박하듯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곧이어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방금 어머님이랑 통화했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며 저더러 어머님한테 대들었냐입니다. 제가 어머님 진짜 왜 그러시냐고 저번엔 나더러 네 여동생을 데리고 미국에 가라더니 이번에는 말도 없이 우리 엄마 한정식 집에서 왜 식사를 해결하게 하냐고 따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네 여동생 밥 해주는 사람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가족끼리 밥 한 끼 챙겨주실 수는 있지. 나이만 어른이지. 자기도 알다시피 하는 짓은 어린애잖아. 그러면서 지 여동생하고 어머님을 싸고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더러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께 대든 건 너무했다며 자기네 집이 설마 밥값이 없어서 그랬겠냐고 한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 그런 거 아니겠냐면서 저더러 너무 자기 엄마를 너무 나쁘게만 본답니다. 이제 보니 이 자식도 한통속이다 싶더군요. 남자친구한테 너랑도 더 할 말 없다고 끊자고 했습니다. 전화만 끊는 게 아니라 아예 이참에 정리를 하자고요.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그게 무슨 소리냐며 왜 또 이야기가 그렇게 되냐고 짜증을 냈지만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어서 말도 끝내기 전에 제 쪽에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든 남자친구의 어머니든 여동생이든 지 맘대로 살다간 큰 코 다친다는 걸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그동안 남자친구 여동생이 몇 번이나 와서 무전 취식을 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이 가시네가 저희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댔더라고요. 몇 번을 돌려보고도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녹화 떠서 남자친구한테 보내줬어요. 내일 경찰서에서 보자고 그러면서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어머님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안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쪽에서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궁금해서 바로 경찰서엔 안 가고 있었는데 집 앞으로 남자친구가 찾아왔더라고요. 어머님하고 신우도 같이요. 제가 무슨 일로 오셨냐 하니까 남자친구가 나서서는 아무래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풀려고 왔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고 그따위로 이야기할 거면 지금 할 이야기 없다고 이따 경찰서에서 보자니까 어머님이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저더러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물으시더군요. 바라는 게 뭐냐면서 밥값이 얼마냐고 계좌번호 찍으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꼴까지 보고 서로 어떻게 한 가족이 되겠냐고요. 제가 남자친구를 바라보며 아직 어머님께 말씀 안 드렸냐니까 남자친구가 우물쭈물거리며 말을 못했답니다. 어머님 덕분에 아드님하고 파혼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저 혼자 최대한 빨리 미국에 갈 거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랑 간다고 당신 아들 회사까지 관뒀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며 지금 너 내 아들하고 내 딸 인생 다 조지려고 작정을 했냐면서 갑자기 열불을 내시더라고요. 그때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여동생이 어머님한테 적당히 좀 하라고 여기 화난 거 안 보이냐고 지들 엄마한테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어머님한테 엄마 때문에 다 망했다면서 아주 난리를 치던걸요. 그러더니 냅다 둘 다 제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하더니 각자 다른 이유로 울고 짜고 빌고 난리가 났었네요. 남자친구는 자기는 어머님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 같이 미국으로 가서 돌아오지 말자고 그러질 않나. 여동생도 자기 5만 원짜리 2장밖에 안 가져갔다면서 그거 지금 다시 가지고 왔다고 죄송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질 않나. 왜들 이러고 사는지 한심하고 답답하고 보고 있는데 속 터지더라고요. 결국은 일단 경찰서는 안 갔고
대신 어머님하고 여동생이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정식으로 사과드리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경찰서에 데려가서 매운맛 좀 보여줄까 했지만 용서를 받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남자친구와는 결국 완전히 끝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이 무슨 칼로 무자르듯이 잘리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인품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솔직히 어머님 인품, 전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남자친구는 준비하던 미국 대학원도 떨어졌고 다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요새 IT 업계가 옛날 같지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남자친구 여동생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랑 결국 동거를 시작했다는데 제 친동생도 아닌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한숨만 나오더군요. 저는 2달 뒤에 출국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직장 생활이라니 너무 설레고 기대됩니다. 또 혹시 아나요? 가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가서 잘 지내다 오겠습니다. 언제 미국에 놀러 오시면 연락 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